학교를 때려치우지 못하고 대학 진학률이 제로인 구례 여고가 아니라 전남 동부 육군의 교육도시라는 순천으로 전학하게 된 것은 순전히 내가 농사나 짓게 되면 죽어버리겠다는 어머니의 협박과 호소 탓이었다. 1학년 2학기를 순천에서 맞았다. 사는 곳을 옮겼다고 해서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세상에 대한 절망과 조소는 나날이 더 심해질 뿐이었다. 일제시대부터 있었다는 학교는 낡은 목조 건물이었다. 교정은 좁았지만 꽤 오래 묵은 나무도 있었고 제법 정겨웠다. 교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오래된 음악실이 있었다. 바닥의 나무 판자는 삐걱거렸으며 벽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기도 했다. 옛날 여순 사건 때 난 총자국이라고 했다. 여순 사건이라면 1948년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파견되려던 여수 14연대의 좌익들이 일으킨 사건이었다. 나는 문득 남모르는 그 시절의 사람들이 이 건물에, 이 도시에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부모의 젊은 손길이 스며 있을 것 같기도 했다. 감도 잡을 수 없었던 부모의 과거가 손에 잡히는 느낌이었다. 첫 토요일, 학생들로 10,000원인 여수발 1행 완행 열차를 타고 구례에 갔다. 부모님은 그때 아버지의 고향인 반내골에 와 있었다. 반내골은 구례에서도 유명한 벽촌이었다. 섬진강을 건너 백운산 줄기를 따라 8km를 더 들어가야 반내골이 나왔다. 구례읍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우리 동네와의 갈림길에서 딴 동네로 꺾어졌다. 거기서 내려 인가 한 채 없는 산길을 시냇물 따라 40분쯤 거슬러 오르니 대문도 없는 집들이 앙상한 나체를 드러내듯 불쑥 나타났다. 동네엔 여기저기 버려진 집들이 많았다. 아주 어릴 때 같이 컸던 아이들은 대부분 서울로, 부산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없었다. 주인을 잃고 세월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도깨비 굴처럼 버려져 있던 방 2칸짜리 집을 헐값에 구입한 부모님은 집을 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방은 비좁았고 부엌은 그을음으로 새까맸다. 그 집은 지금은 읍내로 나간 오촌 당숙이 살던 집이었다.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 설날 아침 세배를 드리러 왔다가 방안 가득 배어있던 담배 냄새와 뭐랄까 노인네들 특유의 냄새에 질려 빨리 돌아가고 싶었던 기억이 생생했다. 문짝을 뜯어내 때를 벗기는 아버지의 모습은 서울에서와 달리 제자리에 놓인 가구처럼 윤이 났다. 아버지는 내게 냉담하기보다 덤덤했다. 별다른 걸 물어오지도 않았다. 어머니처럼 걱정으로 안달하길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가슴 한편이 썰렁했다. 어릴 적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으냐 물으면 서슴없이 우리 아버지요 하고 대답해서 어머니를 서운하게 만들던 나였다. 그러나 떨어져 산 8년의 세월은 아버지로부터 나를 밀어냈고 아버지가 없는 사이 만들어진 내 사고는 나로부터 아버지를 밀어냈다. 나는 여전히 공부에 열중할 수 없었다. 가방에는 교과서 대신 소설책을 넣고 다녔고 수업 시간에는 필기도 하지 않은 채 소설책만 읽었다. 영어 단어를 외고 방정식을 풀고 그리하여 좋은 대학에 가는 것에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었다. 나는 단지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이데올로기나 가난이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고 싶을 따름이었다.
순천은 상처 입은 내게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절절한 가난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고 기죽을 만한 부유함도 별로 없었다. 철도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이 태반인 순천에는 성장을 자극할 만한 사람이나 사건도 없었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무엇도 없었다. 음악실 나무 벽에 총 구멍처럼 과거의 잔해를 여기저기 드러낸 채 도시는 중년 여인네 같은 스산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저물어갔다. 하숙집 2층에 위치한 내 방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 도시의 한가랍다 못해 지루한 풍경이 나는 좋았다. 내 온 가슴을 갈갈이 찢던 절절한 고통은 이제 체념한 중년처럼 일상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별다른 희망도 별다른 고통도 없이 나날의 나른함을 즐기면서 나는 사는 일이 허무했고 때로는 그 허무 때문에 발악하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반항하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무엇에든 미쳐보고 싶어서 중이 되려고 절을 찾아간 적도 있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 나 혼자 돌을 닦고 그리하여 마침내 성불을 하게 된들 그 역시 허망한 일이었다. 세상을 버리기에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컸고 나는 세상 속에서 울며 웃으며 부대끼며 알아내고 싶었다. 멀미를 할 만큼 구불구불한 소련제를 버스로 넘거나 쇳내와 젊은 학생들의 땀내, 여수에서 생선을 도매로 떼어가는 생선 장수들의 비린내로 가득 찬 3등 열차를 타고 집에 가는 일에도 차츰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구례읍이나 외지에서 학교 다니는 반내꽃 아이들과 함께 계절마다 천태만상인 산길을 걷는 게 좋았다. 할머니와 함께라면 더욱 좋았다. 그때 할머니는 읍내에 머물며 중학을 다니는 사촌 동생들 쥐치닥거리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가끔 반찬거리나 쌀을 가지러 반내골에 들어왔다. 1900년생인 할머니는 논일, 밭일을 다 해낼 만큼 정정했고 기억력도 비상했다. 나는 할머니에게 우리 가게의 역사를 배웠다. 철저한 조선 선비였던 증조 할아버지는 남원에서 있었던 만세 사건에 연루되어 형을 살았다고 했다. 단발령이나 창씨 개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을 고수한 것은 물론 일본놈 앞에서는 고개를 외로 꼬고 앉아 쳐다보지도 않던 민족주의자였던 증조부는 구례에서 지저 높은 학자로 유명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달랐다. 자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일찍이 개화하여 집안 몰래 전 재산을 팔아 일본으로 도망가려다 재산만 날리고 붙잡혀온 할아버지는 그 후로도 농사일을 관리하고 학문을 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 총구석에 한지 공장을 짓기도 하며 나름대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한 모양이었다. 그 할아버지는 1948년 국군 토벌대에게 총살되었다. 여수 14연대가 백운산 줄기인 반내골을 지나 지리산으로 입산한 뒤였다. 구장이었던 할아버지는 동네 사람들과 의논해서 반란군에게 밥 한 끼를 해주고 고추장이며 된장 등 속을 대주었다. 할아버지는 좌익도 아니었고 동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 반란군이 지리산으로 철수한 다음에야 기세등등하게
반내골로 들어온 국군 토벌대는 부역했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를 처형했다. 할머니 말에 의하면 아랫동네 토금리에서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30명이 토벌대에게 총살당했다고 했다. 그때만 해도 반내골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울창해서 대낮에도 컴컴할 정도였고 호랑이도 있었다고 했다. 고조 할머니가 호랑이에게 물려간 얘기, 할머니의 예쁘고 우아한 기생첩 얘기, 가슴 아픈 기억일 법도 하련만 세월에 무뎌져서일까.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자신의 역사를 내게 들려주었다. 지체 높은 양반집이라 해서 16에 시집왔던 할머니는 허울 좋은 양반 가문을 지키며 일에 찌들려 90여 년을 살아온 셈이었다. 저 멋동이 보이지야? 맷동이 보이지야? 할머니는 해방 이후 격동의 시기에 모두 불타고 다시 자라기 시작한 소나무 숲 사이를 가리켰다. 저것도 네 애비 맹키 발랑군 혔던 사람 맷동인디 네 집 자석인지 모르겠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제만 넘일 같지 않아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맷동이라도 맹글어준 것이여. 설날이나 보름 때는 떡이라도 갖다 놓고 했는디 인자 세월이 지난께 다 잊어버렸구만. 참말로 험한 세상이었제. 할머니가 가리키는 소나무 숲 사이로 바람과 비에 씻겨 내리고 잡초가 무성한 작은 무덤이 보였다. 우리 아버지처럼 반란군이었던 사람, 고향도 아닌 낯선 땅에 이름도 없이 묻혀 잊혀진 사람. 놈들이 다 부러워하던 철도를 그만두고 느그 애비가 왜 반란군이 됐는가는 나도 모르지만 느그 애비가 구례 곡성 인민위원장거정 지냈는디 근께 그거이 여그 배실로 따지자면 군수라등만 23살 때였제. 하기사 그때 잘난 놈 치고 반란군 아닌 놈이 있었간디. 모질이 팔푼이들이나 우익한 시절이었는디 잘난 느그 애비 세상 잘못하고 나서 팽상 고생만 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끓는다. 늙음하게 자석이라도 봤은 게 다행이제. 금매 저것이 어쩌다가 쑥 튀어나왔실꼬. 나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늙은 눈에는 눈물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할머니와 길을 걸으면 흡사 과거의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할머니를 통해 이전에 그렇게 궁금해하던 부모로의 과거로 향하는 열쇠를 찾은 셈이었다. 이를 눈치챈 부모님이 할머니에게 나대리고 무슨 말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드리기도 한 모양이었지만 할머니와 나의 은밀한 여행은 멈춰지지 않았다. 역사란 세계사 책 속에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걷는 이 길, 내가 사는 이 반내골에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다는 게 신비로웠다. 구름 위로 솟은 지리산을 볼 때면 가슴이 뛰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비로소 구체적인 형상을 띠고 다가왔다. 할머니 말대로 공산당이 모두 잘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다면 설령 두 분 때문에 연좌제 정도가 아니라 목숨마저 허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적어도 내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가 반쪽짜리 역사였거나 어쩌면 완전히 잘못된 역사인 것만은 분명했다.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은 배웠지만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적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학교에서는 내 혼란의 일부분도 해결해 주지 않았다. 왜 세상에는 차별이 있는지, 왜 나는 공산당의 딸로 태어나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할머니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할머니는 책에 쓰여진 역사와는 다른 보통 사람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 내 부모는 그 역사의 와중에서 그것이 옳든 그르든 없는 사람들의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신념으로 목숨까지 내던졌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었다. 부모님은 이런 투의 말만 비춰도 안색이 변했다. 과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입을 다물었다. 어디 가서 입덧 벙긋 말라는 당부 외엔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다. 부모님은 목장 꾸미는 일로 정신없이 바빴다. 남의 산을 빌려 초지를 만들고 융자한 돈으로 소를 살 생각이었다. 초지를 만드는 데만 근 1년이 걸렸다. 방대한 산에 나무를 베고 풀씨를 뿌리고 전기 철조망을 두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철조망을 두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떠날 만한 사람은 난 시골에서는 사서 쓰려야 살 인부도 없었다. 농촌 태생이긴 하지만 철이 든 뒤로 곧장 자익에 투신한 아버지는 당연히 농사일이 서툴렀다. 해 뜨기 전부터 밤이 으슥할 때까지 초지 개간에 매달리던 아버지는 밥상을 물리자마자 그대로 골아 떨어졌다. 나는 밤새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아버지뿐 아니라 아버지와 다름없는 반내골 사람들과 반내골 사람들의 가난에 대해 차츰 이해하기 시작했다. 명절이면 함께 자랐다가 객지로 떠난 아이들이 한껏 치장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손에는 선물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호기를 부려 10,000원이 넘는 택시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귀향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호기는 슬퍼 보였다. 그렇게 호기를 부려도 구석구석에 지친 삶의 역정이 진하게 느껴져서였다. 어릴 때는 서로 오줌 싸는 걸 훔쳐보기도 하고 개울물에 멱을 감으며 놀았던 친구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같이 어울리고 싶어 그 아이들이 모여있는 사랑방을 찾아가면 당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성이라는 데서 오는 수줍음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는 그 아이들과 같은 노동자도 식모도 아니었다. 그 아이들이 3, 4km씩 걸어 전 학급이 3반뿐인 분교를 다닐 때 나는 좋은 학교에서 공부시키겠다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읍내 국민학교를 다녔으며 서울로 이사간 내막이야 어쨌든 공부 잘해 유학 간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대학 갈 생각이 있든 없든 이 근방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나는 당연히 인류대학에 갈 것으로 소문나 있었다. 우리의 미래는 서로 달랐고 아이들이 나에게 이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했다. 아직도 한참은 더 자라야 할 몸에 걸친 양복과 구두가 생소했으며 아이들이 거칠게 주고받는 말들 또한 내게는 낯설었다. 아마도 내가 하는 말들이, 내 고민들이 그 아이들 역시 낯설었을 것이며 낯설 뿐만 아니라 한심하고 화가 났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아이들은 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줍고 쑥스럽게 안부 인사나 할 따름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 누구나 나와 별다를 바 없는 고통과 절망을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내가 빨갱이 딸이라는 표지를 달고 울부짖을 때 반내골 아이들은 가난이라는 표지를 달고 나처럼 미래와 희망을 갈갈이 찢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고, 나와는 다른 그 아이들의 슬픔을 이해할 것 같았다. 반내골 아이들처럼 미래의 진로가 뒤바뀔 만큼은 아니었지만 나 역시 배고픈 고통은 알고 있었다. 부잣집 애들만큼 돈을 쓰는 것은 결코 황새가 되는 길이 아니었다. 더 초라한 뱁새가 될 뿐이었다. 나는 그걸 몰랐다. 그래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선택의 여지도 없이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구로공단이나 부산으로 떠나든가 남의 집 식모가 되어야 하는 애들이 태반인데 적어도 내게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미래를 한탄하고 고민할 여지라도 남아 있었다. 가난이라는 굴레는 빨갱이라는 낙인보다 더 무서웠다. 일상의 무료, 삶의 권태나 즐기던 내가 부끄러웠다. 삶이라는 것이 알지 못할 힘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것이나 끝내는 모든 인연을 두고 빈손으로 떠나는 허망한 것일지라도 그저 물러나 있는 것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세상 속에서 뭔가 내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았다. 세상을 너무 성급하게 알려고 덤빌 필요는 없었다. 어른들이 읽는 책을 똑같이 다 읽고 아무리 어른인 척 해봐야 나는 고작 18이었고 세상을 다 알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다.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3학년 여름방학이 끝난 지도 오래 춘추복으로 파고드는 바람이 썰렁한 깊은 가을이었다. 재수는 당연한 결과였다. 서울에서 입시학원을 다니던 나는 마지막 정리를 위해 10월쯤 고향 마을로 내려왔다. 그때 아버지는 초지 조성을 다 끝내고 도입우를 사들이고 있었다. 대학 시험이 닥칠 무렵 소가 한두 마리씩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수의사들도 무슨 병인지 밝혀내지 못했다. 간간히 한가롭게 개 짖는 소리나 들리던 시골 마을은 밤낮 없이 울부짖는 소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 고삐를 매지 않은 도의부라 주사 한 방만 놓으려 해도 온 동네 장정들이 다 모여들어 한바탕 난리를 쳐야 했다. 소 한 마리 아플 때마다 아버지도 며칠씩 함께 몸살을 앓았다.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지만 한 번 병든 소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병든 소라 팔 수도 없었고 수입한 지 3달이 지난 소는 죽어봐야 보상금 한 푼 나오지 않았다. 우리 집만이 아니었다. 집집마다 자식 대학 보낼 생각으로 몇 마리씩 사들인 도의부가 다 그 꼴이었다. 빚이야 눈덩이처럼 불어나든 말든 사람들 속이야 시커멓게 썩든 말든 그해 겨울 우리 동네에는 난데없는 쇠고기 풍년이 들었다. 평생 쌓인 고기 포원 하나는 푼셈이었다. 원래 병으로 죽은 소는 고기를 못 먹게 되어 있어서 소가 죽으면 군청에서 사람이 나와
죽은 소에 무슨 약을 뿌리고 파묻었다. 군청 사람이 돌아가고 나면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 애써 파묻은 소를 다시 꺼내고 약이 묻은 부위만 도려냈다. 전염병이 아닌 다음에야 그 아까운 걸 그냥 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누구네 집 할 것 없이 창고마다 소 다리 한 짝씩이 풍요롭게 걸렸다. 평생을 햇빛에 그을어 새까맣게 타들어간 촌사람들은 나라님 잘 둔 덕에 쇠고기를 원도 한도 없이 먹어본다며 속 끓는 우스갯소리를 늘어놓곤 했다. 굳이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 심지어 배추 한 포기만 잘못돼도 참을 수 없는 게 하늘의 순리로 살아가는 농부의 마음이다. 하물며 며칠 단위로 죽어가는 소를 보는 심정은 오죽했겠는가. 속이 탄 사람들이 소를 처분하려 했지만 값만 계속 떨어질 뿐이었다. 90만 원에 사들였던 소가 30만 원에도 팔리지 않았다. 동네 전체가 마찬가지였지만 빚까지 내어 크게 시작했던 우리 집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컸다. 차라리 술이나 마시고 주정이나 부리는 아버지라면 옆에서 견디기가 훨씬 쉬웠을지도 몰랐다. 아버지만 욕하면 끝날 일이었을 테니까. 그러나 나는 예순이 다 된 아버지가 일에 못 이겨 밤마다 신음하는 것을 똑똑히 보아왔다. 누가 불이라도 지른 것처럼 내 가슴은 뜨거웠다. 그 불길을 주체할 수 없어 나는 죽어가는 소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다. 처음에 우리에게 닥친 재앙이 알 수 없는 힘 때문이라 믿었다. 분노의 화살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모른 채 덫에 걸린 산 짐승처럼 날뛰던 나는 그 재앙의 정체를 깨달아갔다. 현재의 쇠고기 소비량도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량의 소를 도입한 정부, 초지 조성의 가능성이나 도의부 비육을 위한 일체의 사전 점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초지 조성을 장려하고 도의부 비육을 권장한 정부, 도의부의 병 진단조차 못하는 실정에 병든 소를 도입한 정부. 범인은 바로 정부였다. 이 무모한 정책이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 자금의 필요와 몇몇 특권층의 더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들에게 수많은 농민의 좌절과 고통쯤은 개똥만도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대책 없는 한숨 속에 겨울은 깊어갔다. 밤이면 옆방에서 말린 밤 껍질 벗기는 소리가 두 분의 나지막한 이야기에 섞여 들어왔다. 그렇게 온 겨울밤을 보내야 기껏 돈 10만 원 벌이도 안 되는. 가끔은 노랫소리가 들려온 적도 있었다.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처연하고 슬픈 가락이었다. 그렇다고 감상적이거나 늘어지는 노래는 아니었다. 애잔하면서도 강인한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웬일인지 핏줄이 불뚝불뚝 곤두선 것 같았다. 국민학교에 입학한 이래 우리 가족이 몇 달을 함께 살아보긴 처음이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울타리였다. 나는 아버지와 말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다. 서로가 서로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아버지가 있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어도 별로 부끄럽지 않았다. 서로 아버지가 뒤돌아보더라도 의례적인 비명으로 상황을 넘기는 법도 배워갔다.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게 처음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새 식구면 꽉 차는 방에 일거리를 벌려놓고 산수유나 밤을 까며 긴 겨울밤을 이야기로 꽃피웠다. 성적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나빴지만 나는 원하던 학과에 합격했다. 대학생이라곤 동네가 생긴 이래 처음이었다.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 이불과 몇 가지 짐을 챙겨들고 마을을 떠나오면서 나는 생각했다. 나는 다시 이 반내골과 반내골 사람들에게로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고. 자신들의 노동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겠노라고. 학과는 마음에 들었다. 작년에 떨어진 게 천만다행이다 싶을 정도였다. 나는 차츰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빨갱이 딸이라는 표지가 벗겨진 것도 아닌데 내가 당당하게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시골에서의 생활 덕분이었다. 내 부모가 죄인으로 어디에서 불쑥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구례며 순천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여기저기에 배어있는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태어나고 자란 땅에서 노동으로 늙어가는 사람들,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도 자기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자주 공상에 빠졌다. 봄볕 내리쬐는 잔디밭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내 부모와 반내골의 빚더미에서 평생의 노동에서 구출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돈을 벌면 논 한마지기가 없는 작은 집에 논을 사주어야지. 돈이 없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그 좌절감에 주먹을 휘둘렀던 사촌 동생들도 모두 잘 살게 해주어야지. 반내골 땅을 동네 사람들이 다 사들여 공동 농장을 만드는 거야. 함께 상의해서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작물을 재배하고 공동 수매하면서 함께 생활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생각이 깊어지면서 나는 해주어야지, 사주어야지로 끝나는 모든 말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동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빨갱이의 딸이자 가난한 농민의 딸로 이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사실 아무 미쳐넘는 나로서는 대학을 졸업해봐야 한몸 추스르기도 벅찰게 뻔했다. 부잣집 아들이라도 잡기 전에는 말이다. 당장 부모님이 구걸하다시피 빌려온 돈으로 간신히 대학에 다니는 형편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800원짜리 커피를 마시거나 1,500원짜리 맥주를 마시는 일에 길들어가고 있었다. 2,000원이면 돼지고기가 한 근이었고 1년치 등록금은 부모님이 놀고 먹으며 1년을 쓸 돈과 맞먹었다. 그런 돈으로 대학을 마친 나는 국졸인 부모와 친척을 둔 나는 적어도 홈이나 낫 대신 펜을 들고 살게 될 것이다. 나이 들어 제법 기반이 잡히면 돈을 좀 주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또 그 수준에 맞게 돈 쓸 일이 생길 터였다. 집을 늘린다거나 자가용을 산다거나 집안을 아기자기하고 편리하게 가꾸고 싶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내 생활의 불편을 감내하면서 작은 아버지에게 논을 사주고 동생들을 돕고 싶을지는 미지수였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로 봐서 나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설령 내가 그렇게 된다 한들, 그래서 반내꼴의 가난을 구제할 수 있다 한들, 반내꼴과 같은 무수한 사람들의 가난과 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도덕책에서 배운 것처럼 한 사람의 양심과 도덕만으로 평화로워질 수 없는 것임이 분명했다. 나 혼자 대학을 다니고 졸업해서 대졸자에게 어울리는 직장을 갖는다는 게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 내가 보고 겪고 부대끼며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찾았다. 의외로 그 방법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세상의 두 계급, 즉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남의 노동을 착취해서 살찌는 자와 자신의 노동을 팔아서 남까지 살찌우는 자밖에 없다. 나는 두 눈이 확 터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왜 세상을 거대한 덩어리로 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개인으로밖에 보지 못했던가? 나는 왜 세상이 정체된 채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 정체된 세상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인가? 자본주의와 봉건주의의 낡은 틀을 혁명으로 파괴했듯이 체제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순도 있게 마련이었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로 유지되는 자본주의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아니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못 가진 자의 표지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계급의 표지였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표지였다. 현실은 짐작할 수 없으리만치 풍부하고 다양했지만 결코 종잡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의 세포에서 인간으로 진보했듯이 부조리한 모든 것에는 반드시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 한때 나를 매료시켰던 카프카나 까미의 부조리는 진실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의 즉자적 반영에 불과했다. 선생님이나 교과서나 고전이라는 문학작품의 대부분은 본질이 겹겹이 감춰진 현상만을 가진 자의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세상을 이해하는 철학을 공부하고 우리 민족의 근대사를 알게 되면서 나는 빨치산의 딸이라는 카인의 표지가 부끄러운 것도 죄스러운 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부모님은 오히려 내게 가장 순결한 이름을 물려준 것이었다. 친일파의 딸도 아니고 제국주의를 등에 업은 매판 자본가의 딸도 아니라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여성이 봉건접 인습에 묶여 있을 때 떨쳐 일어나 빨치산이 되었던 어머니의 딸이었다. 나의 지리산, 내 이름처럼 가장 깨끗하고 건강한 핏줄을 이어받은 민중의 딸이었다. 나는 비로소 이승만 이래의 독재 정권이 부모님에게 더 씌운 허물을 벗겨내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 단순히 혈연적인 정뿐만이 아니었다.
평범한 사람에서 조국의 아들딸로 부모님을 일떠나게 했던 시대의 모순들은 자식인 내 시대에 와서 오히려 심화된 채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내가 하는 고민들을 내 부모 역시 했으려니 하는 생각은 혈육 이상의 애정으로 부모와 나를 결속시켰다. 대학 3학년의 가을이 되었다. 음력으로 10월 8일은 어머니의 환갑이었다. 시집도 안 간 딸 자식 하나뿐인데 잔치는 무슨 잔치냐며 어머니는 그냥 넘기자고 했다. 학생인 내 신분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몇 달 전부터 나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았다. 어머니 금반지를 맞추고 아버지 시계를 사서 자취방으로 돌아왔더니 편지가 와 있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암인 것 같다는 소식이었다. 확실한 결과는 다음 날 나온다고 했다. 다음 날 전화를 했다. 암이란다. 감기라도 걸린 듯 무덤덤한 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울음이 터져 나왔다.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나는 울었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좀처럼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곧 전남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하는 날 나는 광주로 내려갔다. 겨울을 재촉하는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속에서 아버지는 병실 호수를 모르는 나를 위해 현관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버지의 굽은 어깨를 보자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계단을 오르며 말했다. 담낭암인데 수술도 소용없단다.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수술한다는 거지 희망은 없는가 보더라. 쬐다가 그냥 꿰매는 거지. 길어야 2달일 게다. 안 알리려고 했다만 너도 알아야지. 울지 말아야 했다. 어머니 아버지를 위안할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오진일 경우도 많대요. 아빠 너무 염려 마세요. 기적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라고 암 따위에 지겠어요. 병실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이미 저문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물을 글썽였을 뿐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나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와 나는 좁은 환자용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잤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데 어머니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네가 환갑날 해준 돈 10만 원과 금반지, 장롱 맨 밑 서랍을 빼내면 바닥에 봉투 하나가 있을 건데 그 봉투에 함께 넣어두었다. 그리고 나한테 아버지 모르는 돈이 조금 있다. 네 시집 미천하려고 300짜리 적금을 든 게 있는데 아직 다 못 부었구나. 네가 학생이라 계속 부을 수는 없을 테고 그 돈을 찾아서 절대로 쓰지 말고 은행에 맡겨라. 너 시집이라도 가는 걸 보고 죽었으면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하기는 결혼하는 거 보면 또 손주도 안아보고 싶어질 테지. 산에서 내려오는 순간 죽었다고 생각한 몸이었는데 그러고 보면 오래 살았다. 그 돈 있다는 거 아버지한테도 알리지 말고 꼭 네 시집 미천에 보태 써라. 살기 힘들다고 찾아 쓰지 말고. 엄마도 형제 하나도 없이 어떻게 혼사를 치를지. 어머니의 눈물이 내 볼을 적셨다.
아니라고. 분명히 완쾌해서 내가 시집가서 자식 낳을 때까지, 귀찮아서 빨리 죽었으면 할 때까지 살 거라는 말을 하면서 나도 어머니 몰래 이불을 적셨다. 억울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들 시절을 살아온 어머니였다. 죽을 고비를 수십 번씩 넘기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과 함께 살았던 어머니였다. 거의 모든 동지들이 죽을 때까지 살려준 목숨이라면, 총알을 비껴가게 해서 살려준 목숨이라면 스스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둘 수 있었을 텐데, 물을 사람이 있다면 묻고 싶었다. 빨갱이라서 자식에게까지 거부당했던 어머니, 이제야 겨우 그 자식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는 마당인데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다. 어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간 순간부터 아버지와 나는 말을 잃고 수술실 밖에서 서성거렸다. 아버지는 애꿎은 담배만 피워댔다. 제발 수술이 길어지기를 나는 빌고 또 빌었다. 수술이 길어진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였다. 1시간이 지나도 어머니는 나오지 않았다. 배만 쬐다가 손도 못 대고 다시 꿰매는 거라면 이미 끝났을 시간이었다. 푸른 물이 넘실거리던 어젯밤의 꿈을 생각하며 나는 마음을 다졌다. 5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다. 의외로 상태가 좋았다고 했다. 제발만 아니라면 괜찮을 거라는 말을 들으니 그제야 눈물이 났다. 어머니는 마취 상태에서도 나를 찾았다. 밤을 꼬박 새우며 가래를 받아냈다. 마취제 냄새가 지독해서 나까지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다. 수술한 자리에 꽂은 호스는 계속 손으로 만져야 분비물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살아날 수 있다면 하루가 아니라 1년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취에서 깬 어머니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경과는 매우 좋았다. 수술 끝난 지 열흘 만에 퇴원을 했다. 계속 항암제를 먹어야 했고 재발 위험도 있었지만 우리 집은 다시 평온을 찾기 시작했다. 어머니에겐 덤 같은 인생이었다. 빚만 잔뜩 안겨준 소를 다 처분했지만 부모님의 일은 여전히 많았다. 매주 월요일마다 광주로 어머니 약을 타러 다니는 일로 하루를 버려야 하는 아버지는 그만큼 더 바빴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거의 90%라는 재발의 공포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안 할 수는 없었다. 그 틈틈이 두 분은 돋보기를 끼고 책을 읽었다. 내가 사다 드린 이태의 남부군이었다. 흐린 불빛 아래 일에 지친 몸으로 책을 읽으며 부모님은 간혹 울고 웃었다. 책에 적혀 있는 옛 동지의 이름을 발견하고 어머니는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것은 나와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 어떤 일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던 부모님의 얼굴에 떠오른 최초의 감정이었다. 산을 내려온 이래 가슴을 닫고 살아온 부모님들이 굳은 마음의 빗장을 열려는 것일까? 세상은 분명 좋아지고 있었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두 분에게는 너무나 느리고 더딘 걸음이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봉인되었던 옛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노동자 농민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었다. 노고단까지 도로가 뚫린 탓에 드디어 부모님도 지리산에 갈 수 있었다. 신경통 때문에 잘 걷지 못해서
고작 노고단까지만 다녀온 어머니는 평생 쌓아온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놓았다. 천지에 우리 사람들 시체가 썩어 거름이 됐을 텐데 천왕봉까지 옛날처럼 온 산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만 경찰에게 붙잡히는 순간, 지리산을 떠나는 순간 자기는 이미 죽은 거였다던 어머니. 날마다 지리산을 보고 살면서 그리움과 한을 삭히고 또 삭히던 어머니. 이제 지리산을 가도 누가 뭐라 할 리 없건만 정작 몸이 허락하지 않아 못 가는 어머니. 겨우 지리산 초입인 노고단을 다녀와서 두 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초저녁잠이 많은 아버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까지 얘기를 나눴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남부군을 읽으면서 좀 의문스럽던데요. 싸움의 목적도 없이 자유주의적이고 회의주의적인 태도로 과연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한계를 넘는 상황을 견딘다는 건 확고한 의지 없이는 불가능할 텐데요. 목적이 왜 없었겠냐? 더러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조국을 미제의 손에서 해방시키고 노동자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 휴전 무렵에 가서는 지리산을 무대로 한 무장투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기다리는 건 이름 없는 죽음뿐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우리가 다 죽으면 다음 세대가 그리고 전 세계의 노동자가 함께 싸워주리라고 믿었다. 그런 신념이 없었다면 어떻게 목숨까지 초계처럼 버려가면서 그 악조건을 견딜 수 있었겠냐. 내가 건너방으로 돌아간 뒤에도 두 분은 얘기를 계속하는 모양이었다.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였다. 사상의 자유조차 허락하지 않는 세상을 칼날 위를 걷듯 숨지며 살아왔지만 가슴 속의 사상까지 죽은 건 아니었다. 적들의 손에 붙잡힌 이래 자신들이 꿈꾸었던 세상을 끝내 만들지 못하고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러나 젊은 시절의 정신만은 조금도 녹슬지 않고 가슴 깊숙이 잠겨 있었던 것이다. 문득 말이 끊기고 아버지의 나지막한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술에 취해서도 유행가 한 소절 입에 담는 법이 없던 아버지의 노래, 평생 처음 듣는 아버지의 노래였다. 날아가는 까마귀야, 시체 보고 우지 마라. 몸은 비록 죽었으나 혁명정신 살아있다. 만리장선 무주고혼, 홀로 섰던 나무 밑에 뒤은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다. 만리장성 무주고훈, 그것이 어찌 죽은 자들만 일컫는 것이랴. 아버지 어머니도 무주고훈처럼 고혼처럼 외로이 마음 둘 곳 없는 세상을 견뎌왔을 것이다. 노랫소리를 들으며 나는 편안한 잠으로 빠져들었다. 헙수룩하고 좀이 쓴 벽으로 찬바람이 스며들고 번듯한 가구 하나 없는 방이었지만 바로 내가 놓여져야 할 내 자리였다. 다음 날 어머니 아버지는 오랜만에 나들이 준비에 바빴다. 평생 옷타령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입고 갈 옷이 없다며 투덜거리기까지 했다. 남해에 간다고 했다. 남해는 왜?
노년의 겨울 여행인가? 어머니는 피식 웃었다. 아직 있을는지 남해에 살고 있기나 한지 모르겠구나. 좋은 세상 되면 만나자고 남의 주소를 알려줬었는데 좋은 세상이 온 건 아니지만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구나. 옛 동지를 찾아 떠나는 길이었다. 두 분이 다 아는 사람인 모양이었다. 늘 여학교 사감 선생처럼 굳어있던 어머니의 얼굴이 부드럽게 펴지고 고정되어 있던 눈동자는 물기를 머금고 반짝거렸다. 유난스러울 만큼 내게 집착하던 어머니를 어린 나에게 세상 욕하지 말라며 끊임없이 달래던 어머니를 나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환갑이 지나고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암의 위협 속에서 어머니는 이제야 자기의 삶을 되찾은 것이었다. 전남 도당 조직 부부장을 지낸 아버지, 그 유명한 남부군의 정치 지도원을 지낸 어머니, 나는 두 분이 자신들의 과거를 두 발로 삼아 당당히 설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것이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사상의 순결을 지켜내며 창살 안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을 위해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품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내 부모와 내 부모 같은 선배 어른들의 과거를 복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고 나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 두 분은 부산하게 서두르더니 집을 나섰다. 7시, 반내골 산 위로 막 해가 솟고 있었다. 저 산으로 백운산과 지리산을 넘나들며 부모님은 역사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불태웠으리라. 그 산 그림자 아래로 동지였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걷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두 분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만나고자 하는 사람과 재회하길 빌면서 그들의 재회가 결국 울음바다가 되어 아직도 메마른 이 땅을 넉넉히 적셔주길 빌면서 멀리 지리산에도 아침 햇살이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산에서 땅을 뒤흔드는 함성이 들려온다고 생각했다. 결코 폐잔병의 함성이 아니었다. 4.19로, 80년 광주로,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져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소리였다. 나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리산을 바라보았다. 산이 점점 커지더니 불쑥 내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 산등성이에 내 부모가 내 부모의 얘기 속에서 혹은 역사책 속에서 말로만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나는 그 함성을 뒤쫓기 시작했다.